네,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본이 좀 과감하게 엔저를 유도하고 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 상황에서 자, 이번 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통위에서 나눠질 내용과 그 결과 미리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들어 글쎄 우리 그 금통위의 어떤 회의 내용에 대한 것도 알아보기 전에 이 각국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변화가 심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제각각 나아갈 길 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예, 오늘은 이제 모처럼 11월 달에 예. 그동안 그 금리 문제가 계속해서 최대 이슈가 됐습니다. 네. 오늘 그 금통위에서는 환율 문제 관련된 대책이 나올까 이런 것이 아마 투자자분과 시청자분이 관심이 높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 문제가 아주 최대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선진국들 네. 통화 정책에 보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조화 추세가 됐었죠. 이것이 지금은 차별의 양상, 니프티, 피프티 양상을 보인다. 그게 반영하는 것이 결국 환율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그 국내 그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주요 선진국들 통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데요. 통화 정책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그 10월 29일 날 미국이 6년 동안 추진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 마무리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네. 초미의 그 관심이 되는 사항이고요. 보통 이제 미국의 이 양적 완화 정책 같은 큰 줄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이 통화 정책상에서 보면은 국제금융사에 이렇게 보면 웨이트리스 스테이트 상태다 해서 무중력 상태다 해서 정책의 변화가 크게 모색되지 않고 네. 일정 기간 시장과 시스템을 지켜보는 이런 게 갔는데요. 일본이 사실 기습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이틀 만에 10월 20일 날 비교적 큰 규모인 20조 엔을 풀기로 했죠. 네.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 상당히 예상을 깨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나타났습니다는 주요국 국가로부터 이렇게 협조라든가 아니면 칭찬을 못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유럽도 다음 달 그 중앙은행의 회의서에서 보면 우리 돈으로 한 1,350억 원 정도 이 정도의 자금 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선진국 간의 그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미스매치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흥국들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들은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리는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금 이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달리지 않는 국가들은 대내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푸는 이런 쪽에서 역시 신흥국들도 마찬가지로 동조화 정책상의 동조화 틀이 아니라 서로 차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선진국이나 신흥국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 사실 통화 정책상에서 보면 예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때가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각국의 통화 정책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역시 말씀대로 환율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예, 이 통화 정책에 예.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것은 네. 세계가 하나가 된 시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은 또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의 자금 원천별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느 국가에서 들어오고 어디 가서 빠져가는가 하는 것을 자금의 원천별 유출입 상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미국의 그 달러의 자금들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미국의 그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유입됐던 미국의 달러의 자금은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는 이탈 조짐을 보이는 것 이게 큰 흐름의 앞으로의 그 향방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예. 일본은 자금 많이 들어오죠. 지금 일본은 엔캐리 자금을 비롯해서 일본의 그 공적 기금 자금들 사실 일본이 엔화 약세다. 금리가 제로 상태니까 일본 내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금들이 최근에 한 3조 원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유럽계 자금들도 한참 사실 그 제2의 그 유로 2기 2.0 될 때는 자금의 이탈이 좀 되다가 네. 최근에는 다시 자금에 유입될 수 있는 조짐 이런 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유로가 1조 유로 정도의 자금을 더 풀겠다 하는 이게 확정되면 유로계 자금은 다시 유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선중의 통화 정책에 맞춰서 네. 국내 증시에서도 결국 손바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바꿈. 그래서 양적으로 종료되는 미국계 자금이 이탈 조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을 푸는 국가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해서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그렇게 한쪽은 이탈 조짐이고 한쪽은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유동성에서는 외국 유동성에서는 그게 크게 우려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연천별로 유출입되다 보니까 그걸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 국내 외환시장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 조짐을 보이는 이러한 달러계 자금의 영하로 원달러 환율은 마침내 어제 장중한 때 1,100원이 돌파했었죠. 네.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100원 이상 꼭 올라가도 괜찮다. 1,150원 이상 올라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건상으로 볼 때는 사실 그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올라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미국의 양적 정책 종료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환율마저 올라가면 대규모 자금 이탈에 시달리지 않느냐, 국내 증시가 마치 난굴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데요. 외환시장 우리나라에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볼 때는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이상 올라가서 수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것이 자금 이탈을 오히려 방지하는 방법이다. 뭐든지 사람도 기초 체력이 좋아야 네. 거기에 신뢰가 얻는 겁니다. 단순히 사실상 자금 이탈을 방지하겠다 해서 환율이 올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환율 원화 쇼크, 절상 쇼크에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국내 경제가 침체되면 사실 모 잡기에서 모를 이렇게 놓치는 격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볼 때는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 1,150원 이상 올라가더라도 문제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런 것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 국내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각국의 통화 정책이 갑자기 이제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떨까도 돌아봤으면 하는데요. 올해 8월 이후 두 차례 걸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를 더 가져야 되는지는 더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중간에 사이에 껴서 이제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우리가 보면 정책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바로 예. 경기가 부양되는 건 아니죠. 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내리면 통상적으로 보면 실물 경제에 소비라든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려면 한 9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그 매스컴에 이렇게 보면 금리를 내렸는데 왜 경기는 부양되지 않느냐. 예.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심스 그레이스 테스팅, 커지오리 테스팅 보면 통화 정책의 시차는 비교적 깁니다. 그래서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금리를 내렸는데 전문가조차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8월 달에 금리를 내렸는데 무슨 경기가 부양이 되지 않느냐, 초이노믹스가 이렇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보면 정책금리와 기준금리는 구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이게 시청자분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금리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은행 문턱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사라든가 이런 데에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좀 줄어들어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정책금리 인하에 맞춰서 네. 대출금리가 내려야 된다는 호응을 얘기입니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대출금리는 오히려 국내 금융사들이 이기주의 보신주의, 주요 시중은행이 되겠죠? 이기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려받으니까 정책금리가 내리는 부분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면 뭐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의 한국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네. 금리 인하가 지금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 8월 이후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전체적으로 보면 넛크러크 상태, 요새 많이 나오죠, 이 용어. 넛크러크 상태. 그 다음에 주도 산업들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어떻게 샌드위치 하냐면 미국의 기업들이라든가 일본의 엔저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온 선진국 기업에 쫓아가지 못한 반에서 중국이라든가 하는 건 빨리 쫓아오니까 한국은 샌드위치 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이렇게 경제학자이신 이근 교수가 경제 추격 지수로 한국의 선진국의 추격 정도를 보고
후발국의 추격 정도를 보는 추격 지수라는 것을 아주 발표해서 이렇게 저도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쓰게 되는데요. 이 지수를 보면 선주에 쫓아지 못하고 신흥국에 추격을 당한다. 이런 모습이 샌드위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출업청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문제가 되는 것이 연일구 환율 쇼크, 특히 원엔 환율부터 이중통화 쇼크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정책 당국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적정 환율 수준에서 오히려 높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제대로 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데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N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환율이 우리 원달러 환율보다 더 올라가다 보니까 원엔 같은 이중통화가 문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무슨 수출 기업들이 환율 쇼크냐 그래서 너무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살기 위해서 움츠리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네. 지금은 과거에는 환율 쇼크가 달러에 대한 원화 강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강세가 문제가 아니라 원엔 환율을 비롯한 이중통화 쇼크 문제다 하는 것을 정책 당국자라든가 오늘 회의를 하시는 금통위원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출 기업들이 그것도 한국의 일본 제품과의 상징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N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이렇게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풀어져 가지고 엔화로 약세되다 보니까 거기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수출업종 같은 경우는 이중통화의 쇼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금리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금리 인하에서 시차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 두 번째는 사실 시중은행들이 이기주의 보시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려버리는 이런 행위 때문에 전혀 효과를 거치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상 지금의 한국 경제에 당면한 문제는 국가적 측면에서 넛크랙과 수출기업 입장에선 샌드위치 위기, 그다음에 주력 수출업장에선 이중통화 쇼크. 그 문제가 올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많이 보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원달러 환율이 1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말씀 나온 김에요. 좀 환율 시장이 어떻게 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말씀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그 엔저가 워낙 무게를 많이 이제 지금 심하게 좀 짓누르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기재부에서도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 같이 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좀 시사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금통위에서 모르겠습니다. 환율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게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개인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 예. 최 부총리랑 같이 한국경제신문에서 10년 정도 근무 같이 했는데요. 요즘 원인 환율과 관련해서 아마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분이 실행력이 아주 과감하고 이런 그 형이기 때문에 지금 원화의 환율에 맡기겠다. 원달러 환율, N달러 환율에 원달러 환율 맡기겠다. 이런 입장 아주 학자다우시고 유명한 학자다우신 얘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분의 특성상 확실히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고 아마 수출 기업들이 속 시원하게 얘기할 겁니다. 역시 최경환 부총리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간의 통화정책 간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외환시장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N달러 환율 어떻게 됐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이 115엔대입니다. 이게 장중한 때 116엔, 117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하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 아베노믹스 출혈 당시에 12월 당시에 N달러 환율이 78엔이었습니다. 78엔. 근데 지금은 115엔, 116엔입니다. 얼만큼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때 당시에 1170원에서 지금은 조금 올라가긴 했어도 111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부분이 쭉 30% 올라갔습니다. 분자의 부분은 쭉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고스란히 원엔 환율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950원. 원달러 환율 올라가도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까? 950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N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 유로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그 외환시장에서 사실 그 마지노선은 1.25달러를 붕괴해서 1.24달러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가 기존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큼 유로가 약세를 보인다. 역시 이중통화 유로화 약세를 보이면 한국의 원화는 그만큼 강세가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사실 이중통화 문제가
수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모든 우리나라의 수출 금액을 달러 베이스로 되어 있는 것을 자 원천별로 본국의 통화대로 네. 이렇게 바꾸면 원화로 바꾸면 수출이 절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지금의 이중 통화의 쇼크 문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이것이 수출 기업이고 한국에서는 역시 경제가 수출 기업에서 좌우됐던 측면이기 때문에 내수 비주 여부와 관계없이 예. 수출이 안 되면 국민들이 한국 경제에서 비관적으로 돌아가고 수출이 안 되면 그만큼 체감 경기가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종 통화 환율 쇼크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그 수출 업체들 이 쇼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율 쇼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금통위에서 뭐 금리 부분을 일단 낮췄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 추가적인 어떤 금융 완화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도 손을 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 금리를 내리면 예. 우리만 내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환율은 국제 간 자금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내리더라도 선진국들이 더 많이 돈 풀고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환율적인 미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자 금리 인하의 효과가 희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통화치라는 것은 주요 교육 국가의 상대 비율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리가 내렸다 해서 자 앞으로 원달러 환율 부분은 올라갈 건데 지금 올라가긴 합니다는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이 내리면 이종 통화 문제는 그만큼 어렵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이후서부터 두 차례 걸쳐서 한국은행에서 어렵게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는 일본이라든가 유럽 같은 이런 국가에서 네. 사실상 우리보다 더 강도 있게 금융 완화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 그 국가들은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푸는 거죠. 왜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종 통화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추가적으로 금융을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좀 과감하게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전임 김주식 총재라든가 현 이주열 총재께서 중앙은행 이렇게 총재답게 아주 이렇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주 중앙은행 모습으로서는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망가질 때는 확실하게 망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그 버냉키 장도 확실하게 망가지면서 결국은 경제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굴었다.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돈을 발권력으로 동원해서 확실하게 국민 편에서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기도 확실하게 돈 풀어가지고, 자, 그분들에 비해서 사실 한국의 이렇게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분이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네. 국민 편에서 보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찌끔 하면 사실상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도 국내에 비추기에는 좀 너무 소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쪽으로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줄 때는 화끈하게 좀 풀어주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 손성원 교수가 네. 한국경제 4가지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아마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전 방송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손 교수께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대내 문제를 환율로 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중통화 문제는 뭐냐? 외부에서 온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외부에서 온 요인을 이론적으로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풀면 그거는 국제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죠. 네. 왜냐? 자국의 이익 중심이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돈을 푸는 문제는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쳐, 걸린 국가에 피해를 미치니까 우리도 같이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태현 교수도 훌륭하신 분인데요. 그분도 외부의 충격일 때는 금리 인하라든가 돈 푸는 문제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시각을 어느 신문에 그렇게 게재를 했고요. 손성희 교수도 자, 금리 인하 부분은 가져갈 때는 화끈하게 가져가라. 그래서 제로 금리까지 목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동아일보에 이렇게 실론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의 개건 논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문제를 사실상 이렇게 환시 개입을 통해서 금리라든가 돈 풀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금리를 과감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돈을 풀어서 그 나라의 자국의 평가 절하책에 의해서 우리가 앉아서 당하니까 우리는 어떠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다. 예. 자꾸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돈 푸는 문제 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시끄러운지 계속해서 환율과 금리를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거 당연히 알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고요.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지금은 성격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 기업들이 이게 당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책 당국을.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한건 분명히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선진국 역시도 각국 어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한다라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외환 시장에 또 우리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 국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소규모 개방국이라고 보는 시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겠는데요. 네, 환율 세미나 가면 단골맨이죠. 예. 원화절상이 문제다. 그게 달러든 이중통화든 이렇게 해서 문제다. 네. 하지만 사실상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입하면 네. 효과가 있겠느냐. 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왜 소규모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GDP 세계 14위, 그 다음에 무역 규모 세계 8위, 시가총액 세계 7위, 수출 규모 세계 7위, 네. 20에서 50클럽, 30에서 50클럽, 세계에서 7번째 가입해. 왜 소규모 경제입니까? 경제 대국 중에서도 경제 진짜 대국이죠. 세계가 270으로 그걸 뗄 때 보면 이러한 경제 위험상 규모를 보면 G10에도 들어가는 예. 아주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생각대로 이렇게 우리 경제가 규모가 커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소규모 개방 경제다 이런 표현은 이제는 좀 쓰지 말으셔야 되지 않느냐. 기자분들도 쓰지 말으셔야 되지 않느냐. 한국이 왜 소규모 경제입니까? G10 국가에 속하는 국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이 표현은 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OECD 보고에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는 금리 위기에 신흥국들이 환시를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했을 때는 네. 거기 분명히 달러 매도 개입으로 외환보유고 1% 정도 매도 개입할 때 자국 통화가 절하될 수 있는 이렇게 효과가 0.18% 나옵니다.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흥국들이 이렇게 시장 개입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시를 개입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고요. 그러면 적극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 방어고 실질적으로 보면 금리 위기에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한국의 외환 당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요. 예전에 보면 뭐 환율 조작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글쎄요. 시장에 개입하면은 환율 조작국이 될 우려는 없는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요. 글쎄요. 선진국이나 다른 국가 하는 거 봐서는 이런 우려는 또 약간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예. 선진국입니다. 예. 거기서 신사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달러 약세 정책을 취했었죠, 지금까지. 네. 그리고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엔저 정책이죠. 거침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죠. 예. 이거는 뭐 78엔을 115엔까지 올리는 이 문제는 그때 선진국인데요. 네. 이건 참 잘못된 거고요. 유럽도 1.40달러 가던 것이 1.24달러입니다. 유럽은 베이스 통화가 유로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유로가 약세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그러면 환율 조작을 지정하는 국가가 바로 선진국인데요. 네. 선진국조차가 지금 통화 가치를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니까 그 국가가 환율 조작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환율 조작이죠. 그래서 환율 조작을 지정하는 국가가 당신네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솔선수범하지 않고 신흥국의 환율 조작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그 재무부 보고서 4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두 차례 발표해서 신흥국의 환율 조작하면 네. 신흥국들 입장에서 뭐가 그걸 신경 쓰겠냐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신흥국 경제 위상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환율 조작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 당신들이 좀 잘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적극 방어해야죠. 환율 조작이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시장 개입하면 환율 조작이 걸린다 하는 얘기 되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선 지금 국제사회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도 확실하게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과거의 관념에 받쳐서 경제가 소규모 경제고
환율 조정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거는 지금의 추세가 완전히 바꾸고 있고 경제 규모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선 적절한 정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금통위를 앞두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의 양적 완화가 종료된 시점에서도 뭐 대내 문제만 생각해선 지금 뭐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돈을 또 추가로 우리나라가 푼다고 해도 좀 외국 자금이 예전에 뭐 이탈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이건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네, 자금 이탈 문제는 그렇게 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이탈 생각하다 보니까 자, 한국이 금리를 좀 내리거나 돈을 풀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아주 다 쓰러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에서 다 쓰러져 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자금 이탈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면 대내 문제를 가뜩이나 국민들이 어려운 문제를 희생하고 대외적인 자금 이탈 문제 하나만 신경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놈의 정책이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동안 국민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경상수지가 한 800억 달러, 700억 달러 이렇게 흑자가 기록해서 우리 외환보유가 많이 쌓이는 상태거든요. 왜 외환보유가 쌓여놓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금 이탈이 오려다 때 그쪽에 완충시켜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대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떻게 비상금 아닙니까? 외환보유가 비상금. 예. 왜 비상금 쌉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땐 우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우선순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상 비상금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자금 이탈 문제보다는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체감적으로 어려워지고 어제 정부에서 모처럼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3.1%다. 국민들 대다수 안 믿었습니다. 네. 재부총리가 들어와서 체감적으로 정책 당국에서는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통계청에서 체감적인 실업률 지표 10%대 10%. 나왔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기 있는 행동이 해니까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자금 이탈 외환보유가 왕충시켰으니까 이 문제에서 무슨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 안 내리는 것을 안 내린다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선순위는 뭘 것인가? 자금 이탈보다는 쓰러져가는 기업들, 쓰러져가는 우리의 국민들의 체감 경계 이것을 해소하는데 더 대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통화정책도 대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금통에 어떤 이야기들 오가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